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주의 말말말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댓글도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인 기자께서 준비하신 말부터 들어볼까요? 네, 주제를 한마디로 이제 줄여보자면 예. 스타 장관인가 실세 장관인가. 스타 장관인가 실세 장관인가? 네, 이렇게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장관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언론에 자주 등장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이게 그렇죠. 스타 장관 만들기라는 게 국정 전면에 떠올랐는데 네. 이 많은 장관들 중에서 특히나 두 분의 말이 이번 주 내내 화제였습니다. 아하. 관련 오디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스타 장관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서서 정책 홍보도 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건데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홍보의 부족에서 찾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일들 잘하고 이렇게 해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고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 그동안 지난 정부 하에서 있었던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가 없었습니까? 티타임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이 저는 그게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장관은 오늘도 집단행동 배후로 지목한 경찰대 개혁론까지 언급하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경찰대를 졸업하신 분은 경위부터 출발한다는데 우리 사회에 불공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두 사람의 발언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두 사람이 스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세 장관으로 거론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언론 노출만 놓고 보자면 네. 가장 그 주목도 높은 두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마침 공교롭게 검찰과 경찰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러네요. 네, 특히나 이 두 분이 지금 실세 장관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내용은 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0일에 그 스타 장관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뜻이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아침 출근길에 설명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어제 발언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스타 장관 언급한 것 자체가 사실상 해당 부처 장관이 직접 어떤 사안, 특히나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라는 건데 네. 이 내각 구성원을 좀 정치 영역에 전면 배치하는 형태이긴 합니다. 근데 딱 이 두 사람만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 특히나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을 전담하는 부처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네, 특히나 이 수사기관 그리고 어떤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 두 사람이 측근이다, 최측근이다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네. 이번 주에 각 부처별 업무 보고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업무 보고를 하고 나서 기자들 앞에서 어떤 업무 보고를 했는지를 장관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 이 기간이 끝나진 않았는데 예. 이 장관들에게 스타가 되라라고 지시를 하고 나서는 이 업무 보고 내용들을 설명하는 기자회견도 쭉 이어나가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1명 중에서 9명이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받으며 이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티타임에 대해서 네. 조금 전처럼 설명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이 경찰 조직 반발하는 문제 요거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방금 발언도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특히나 이번 주에 가장 논란이 된 이슈는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전면에 나섰다. 아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스타인지 실세인지 혹은 둘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두 장관에 대한 어떤 우려 목소리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우려 목소리 자체는 가장 오랫동안 지속됐던 건 아무래도 한동훈 법무부 그렇겠죠. 장관이었겠죠. 네. 결이 조금 다릅니다. 취임 전부터.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고 검찰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는 그 민주당의 어떤 안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불통 이미지 때문에 더더욱 그 현재 야권에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검로경불이라고 해서 이 발언을 좀 요즘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찰이 하면 로맨스, 경찰이 하면 불륜 네, 이거죠. 그런 예. 표현인데 이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남긴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스타 장관 탄생을 지시하자마자 자웅을 겨루던 한동훈 법무, 이상민 행안 두 장관. 단연 이상민 장관이 우뚝 섭니다. 정치권에 주는 상이 있다면 아카데미, 대종상 등 모든 스타상을 거머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스타 장관이 대통령님을 망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대정부 질의에서도 이 두 장관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25일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이 질의가 시작이 됐는데 네. 일단 오늘 대정부질에서 조금 흥미로웠던 점은 예. 이상민 장관이 조금이나마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쿠데타 관련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서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사과 네. 맞나요, 이거? 겸허히 수용. 네. 수용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저께까지만 해도 사과할 의향 전혀 없다라고 그렇죠. 네, 네, 본인이 그랬죠. 강조를 했었거든요. 오히려 반복해서 비슷한 말들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박범계 전 장관이자 현 의원과 네. 강하게 부딪혔죠. 그랬죠. 예, 공직자 인사 검증 문제, 뭐 검찰 인사 문제를 두고 대립을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이 박범계 의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네.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일 때 검찰총장 패싱하고 인사를 하신 것도 기억난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 지금 의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전직 장관이었다라는 점을 사실상 그 생중계되는 현장에서도 밝힌 것은 네.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는 무척이나 좀 환영받는 언행으로 좀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환호가 이어졌겠죠. 네. 박수도 실제로 나와서 네. 그 자리에서 이제 국회의장이 여기서 웬만하면 박수 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네요. 네. 네. 좀 재밌는 점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좀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위법이라고 보느냐라는 질의가 나오면 네. 뭐 행안부 장관이 충분히 답했다는 생각이 든다. 아하.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사실상 수위 조절 정도만 총리가 하고 있고 여론의 전면에는 장관들이 등장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면은 스타 장관이 맞긴 맞네요. 왜냐하면 이전 정부랑 자꾸 비교가 되는데 예. 이전 정부 예를 들어서 이낙연 총리 때 생각해 보면 네. 오히려 총리가 좀 스타성이 총리가 있었거든요. 스타였죠. 예. 네. 대정부 질의 때 그렇죠. 특히나 그랬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한덕수 총리가 장관들을 밀어주고 있다. 네. 스타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데 장관들이 다 그러면 뭐 그 말이 맞겠지만 유독 두 사람 빼고 네. 다른 장관들은 거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검찰 경찰 관련된 수사 사안들이 특히나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부각되기 때문일 수 있는데 네. 성향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후에 지금 질의응답하는 걸 보니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질의응답을 꽤 길게 했어요. 네. 특히나 원희룡 장관이 제일 길게 했다고 해요. 아하. 그런데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가 혹은 국토교통과 관련된 이슈들이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하. 이 질의응답이 지금 전면에 나오진 못했던 거죠. 지금 시간은 모든 장관들이 동일하게 배분받은 게 이번 업무보고 기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임명 시점부터 논란이 있었던 박순애 이 교육부 장관, 네. 그리고 뭐 해양수산부, 권익위, 금융위 등등의 업무보고는 29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거든요. 다만 오늘 조금 전 그 대정부 질의에서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야권의 그 집중 포화를 받으면서 사실상 이 자리가 뭐 청문회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다른 장관들이 사안 문제, 그러니까 이슈가 어떤 게 가장 부각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존재감이 좀 약해 보이는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 문제 대통령 말씀 안 하실 겁니다라고 했다가 네. 나와서는 이제 굉장히 명구스러웠죠. 화제가 됐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빨리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겠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예전에 예. 그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주 52시간 유연화 등에 대한 정책 발표를 했는데 이걸 대통령이 네. 이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출근길에 갑자기 이거 정부 공식 발표 아니다. 그랬죠. 네, 이렇게 되면서 네. 장관들이 뭔가 자기 색깔을 내면서 발언을 하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에요. 네. 스타 되기도 어렵네요. 네. 다음 말은 어떤 겁니까? 네, 요즘에 가장 미스테리한 단어, 이 단어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죠? 과학 방역. 과학 방역. 네. 관련 음성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론 추세에 따라서 정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정치 방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과학 방역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방역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 그리고 정부는 그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유행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 전반의 일상 방역의 생활화가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현재 대응 체계에서의 국민 참여형 거리두기는 규제나 의무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거리두기 수단입니다. 시간 제한 같은 규제 조치 없이 맞는 첫 번째 재유행입니다. 국민 개개인께서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뭐 이 두 분의 발언을 이어서 들으면 과학 방역이란 네. 결국 알아서 하는 각자 도생 방역 아니냐 이런 냉소적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뉘앙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우선 들으신 내용은 어제 안철수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안철수 의원 직접 설명을 한 겁니다. 과학 방역이란 무엇인가. 네. 그리고 두 번째 발언은 오늘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발언이었는데요. 네. 이 정의가 사실 어려워요. 과학적이지 않은 방역이 있나? 방역은 과학적이어야 하지 않나? 네. 이 과학은 방역의 전제 조건 아닌가? 그러니까 방역 자체가 과학에 속하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방역과 이 관련된 그 대국민 발표 정책 결정은 이 모든 것이 다 정치적인 결정이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서 내려야 되는 결정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렇죠. 과학을 과학대로, 정치를 정치대로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게 바로 방역이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방역을 정치 방역 규정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그것과는 반대되는 과학 방역을 하겠다. 그것의 네. 핵심은 정치인이 정무적인 판단이 방역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네. 그러면 이것이 과학 방역이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방역 지침에 이 정무적인 판단 하나도 안 했고 정치인이 입김 하나도 안 했습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과학 방역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거죠. 그것도 어찌 보면은 무책임한 거고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과학으로 답이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그럼 그 형태는 무엇이냐 네. 사람들이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경란 청장은 자율적 방역. 그러니까 일상 방역 이런 얘기도 네, 하더라고요. 일상 방역 그리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해주는 방역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19 재확산세 뭐 우려할 만한 그런 상승 곡선이 그래프상에 보여지던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 여야 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조금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여당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는 사안이죠. 예. 그러다 보니 이 정부가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당도 문매를 맞는 거고요. 또 네. 그렇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자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부담이 크죠. 굉장히 그 애매한 부분이 홍보 좀 잘하십시오. 이런 주장을 여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네.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야당은 반대로 지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묻는 거죠. 네. 관련된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 지침을 모르겠다며 각자 도생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해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책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의 방역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다 하는 점입니다.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각자 알아서 살아나라는 그런 각자 도생 방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말인데 두 분 다 지금 각자 도생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책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원래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야당에게 어려운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틀어막고 방역을 성과를 거두어야 된다. 근데 방역이 성공하면 여당에게 유리해지는 이슈다 보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방역하지 마라라고도 할 수 없거든요. 안 되죠. 네, 그건. 그게 원래 야당에게 이게 그동안 2년 동안은 정말 불리한 이슈였고
국민의힘이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예, 정치적으로는. 네.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지금 상황이 불리한 게 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코로나19 특보 취재로 돌아갔어요. 맞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코로나19 뉴스를 해주면서 방역 대책이나 일상적인 수칙도 계속 주지를 시켜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게 또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정부가 바뀐 이후에 생겨난 현재 코로나 상황은 네. 또 여당에게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게 재유행이란 건 현실이잖아요. 네, 여기 대해서 그렇습니다. 국가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요. 네. 그러면 과연 대책이 무엇일까? 오늘 방역 당국에서 사회 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잖아요. 네, 그 내용은 일상 방역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가요? 내용은 뭐냐면 네. 교육부는 그 학원의 원격 교습을 권장하고요. 고용노동부는 휴가 사용과 가족 돌봄 지원 등을 권고하고요.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마스크 착용 안내를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게 뭐 가령 검사를 얼마든지 지금 또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네. 재정적 지원을 더 하겠다라는 형태의 지원이 아니라 아하. 캠페인을 열심히 하겠다. 네. 강화한다라는 것도 결국 안내를 강화하겠다. 아하. 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좀 큽니다. 권고, 권장, 안내 강화, 홍보 요거네요, 요약. 네, 그렇습니다. 다음 말로 넘어가죠. 이봉우 연구원이 준비한 말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다시 위기에 몰린 여성가족부입니다. 아까 잠깐 표리가 말씀하셨는데요. 예. 사실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해서 당선이 됐지만 네. 인수위와 출범 후에 별다른 논의가 없었습니다. 폐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일단 그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책 과제에도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최근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터뷰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됐고요. 또 25일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드디어 폐지 얘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먼저 김현숙 장관의 인터뷰 논란부터 어제 MBC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인하대학교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 발언입니다. 그건 안전의 문제다. 남녀를 나눠 젠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남성 피해자 비율이 20%를 넘는다는 통계를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피해자 통계만을 인용한 데다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통계를 제시하면서 뜬금없이 남성도 피해자라는 측면을 부각시킨 겁니다. 더군다나 인하대 사건은 가해자가 명백한 성폭력 사건인데 피해자를 중심으로 집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통계를 인용하며 젠더 문제를 거론한 것 역시 초점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말만 들어보면 이게 남성운동단체 관련자가 한 말로 적절해 보이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조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7월 24일 연합뉴스 인터뷰 보도가 나왔고요. 여기서 질문이 최근에 있었던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김현숙 장관이 그것은 안전의 문제다. 이걸 또 남녀 문제로 끌고 가서 젠더 갈등을 부각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근거로 제시한 게 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비중을 보면 남성도 20%가 넘는다라고 한 것이에요. 아하. 일단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어떤 통계 어느 기간 동안 나온 거고 네. 범위 대상 범죄를 어떤 걸로 잡았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런 통계를 만들어낼 수는 있죠. 얼마든지. 네. 그게 본질에 가까운가? 여기는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사실 성폭행은 곧 결국 그냥 폭행일 뿐이다라는 그렇죠. 논리와 맞닿지 그렇죠. 않나 그렇죠.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그런 부분을 방금 함께 들었던 MBC 보도에서도 다뤄줬습니다. 한번 검증을 해본 거죠. 네. 표디 말씀하신 대로 통계가 도대체 무슨 통계냐? 이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피해자 통계입니다. 예. 실제로 이게 2018년까지는 남성 비율이 20%가 안 됐는데 네. 작년에 26%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는 최근에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남성을 향한 몸캠 피싱 그게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 신고가 집중이 됐다 그래요. 이건 기본적으로 사기 범죄인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 약간 영향이 컸고요. 네. 그리고 이게 피해자 통계만 해서 그렇지 사실 가해자 통계를 보면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는 96%가 남성입니다. 예. 이런 통계를 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뚜렷이 나와 있는 이번 인하대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디지털 성범죄니까 또 이번 성폭행 사건과 무관하잖아요. 이런 통계를 가져온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해를 좀 해보자면 김현숙 장관은 젠더 갈등 쪽으로 몰고 가는 건 옳지 않다. 이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피해자 중에 남성이 많다라는 것, 이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 이렇게도 뭐 이해를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대통령 업무 보고에도 공식적으로 들어간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요. 김현숙 장관이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꼽은 것이 이 5대 폭력에서 남성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네. 이 5대 폭력이라 하면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이에요. 예. 이 5개 모두 사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인 사건이긴 하지만 네. 이 최근에 신고센터나 상담소에 이제 그 신고를 하는 비율을 보면 남성도 10% 후반까지 올라왔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활보호시설 같은 것도 남성을 위한 게 없는데 네. 설치를 하겠다 이런 보관인데 예. 뭐 이런 보관은 뭐 충분히 남성도 어쨌든 피해자가 있으면 지원해줘야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문제는 언론 보도는 대부분 여가부 폐지로 나왔다는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조속한 폐지 로드맵을 만들어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네, 우선 뭐 남성 피해자도 당연히 피해자고요. 지원해야 합니다. 그건 네. 분명하죠. 다만 그게 이제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 뭔가 피해를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되는 대결 구도로 가면 그건 절대로 안 되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말씀하신 여성가족부 폐지, 조속한 로드맵 꼭 그동안 어렵다는 게 갑자기 속도가 내는 분위기. 요건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금주의 말말말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봉우 연구원 준비한 다음 말말말은 어떤 겁니까?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냐라는 키워드인데요. 예.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북송 어민 사건에 대해 2019년 11월에 있었죠. 네. 계속해서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 예. 그런 주장 중에 하나가 전 정부가 유엔 사령부의 거부까지 무시를 하고 강제 북송을 했다는 것이었는데 네. 7월 25일 대정부 질문에서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잇따라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오마이뉴스 음성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북송을 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 지역 관할권은 유엔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유엔사 승인을 거쳐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그 유엔사가 당시 승인을 했습니까? 예, 그것은 유엔사가 승인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유엔사가 승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시 통일부가 그걸 유엔사의 승인을 얻었습니까? 유엔사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근데 정부 여당이 정반대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대정부 질의에서 야당이 질문하고 정부가 반대되는 진술하고 이런 게 지금 원래 풍경인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이제 하태경 의원이 질의하고 국방부 통일부 장관이 답변을 하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의 주장을 사실상 뒤집은 건데요. 아하. 일단 조금 그 시초부터 돌아가 보면 예. 국민의힘에서 지금 국가안보문란 TF를 운영하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죠. 네. 거기서 7월 15일에 이 판문점이 관문 통제권을 가진 유엔 사령부가 당시 이 북송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7월 21일에는 유엔사가 그렇게 북송을 거부했는데도 국방부가 직접 현장에 있는 국군에게 문을 열라고 지시를 해서 강제 북송을 했다. 어허. 이렇게 이제 주장이 확대가 돼서 네. 국민의힘도 계속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거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게 7월 20일 국민의힘은 16명 살해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거짓이다. 그 북송어민 2명은 살해범이 아니라 북송 브로커다. 북송이 아니죠. 탈북 브로커다. 탈북 브로커. 이렇게 예. 주장을 했었는데 예. 이 16명 살해 거짓 부분도 22일에 권영세 장관이 그건 사실이다라고 뒤집었고요. 이번에 이 유엔사 거부 문제도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모두 유엔사가 승인했다라고 네. 바로 잡은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자면 새빨간 거짓말을 국민의 자칫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예, 세금을 받는 거나 정부 여당에서 거듭해왔다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로 저에겐 들리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여당의 신뢰성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마도 그것을 의식해서인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25일 대정부 질문이 논란이 되니까 다음 날 바로 방송에 나와서 네.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한 거지 그렇게 강제적으로 모르게 강제 북송은 승인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게 이제 해명이 굉장히 군색하다는 거죠. 네. 이런 반응이 나오고요. 전반적으로는 정부 여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통일부가 영상까지 공개하고 할 때는 16명 살해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제법과 헌법상 우리가 데려와서 보호했어야 됐다. 그래서 탈북민에 대한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갔었는데 그랬었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16명 살해한 사람을 어떻게 그걸 정치적 망명자로 보고 받아주느냐 이런 반박이 호소력이 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7월 20일부터는 그 전제인 16명 살해부터 거짓이다. 아하. 이렇게 무너뜨리고 시도를 하고 네. 21일에는 심지어는 유엔사의 뜻까지 거부했다. 네. 그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까지 이제 치고 들어간 것인데 네. 이게 너무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 객관적 자료들을 보면은 충분히 고쳐질 수 있는 사실일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객관적인 자료만 본다면 이런 전제를 주셨는데 이게 일반인도 아니고요. 무슨 뭐 유튜버도 아니고 여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실을 거짓 주장을 했다. 근거가 있어야 이게 나오잖아요. 네.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까? 바로 그 자료 이제 도대체 근거가 뭐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 대정부 질문에서 논란이 됐던 그 질의응답을 보면요. 네. 권영세 장관이 자신이 26일에 한 해명을 포함해서 뭐라 그랬냐면 기록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에게 들은 이야기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쭉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장들이 이런 식으로 왔던 겁니다. 통일부도 그 판단을 바꿀 때 당시에 합동조사 보고서를 안 보고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런 조사 기본적인 자료를 안 보고 판단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온 바가 있고요. 예. 16명 살해가 거짓이라는 주장의 출처는 네. 북한 김책시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소문을 전화로 들었다는 익명의 탈북민이 출처입니다. 로부터 들었다는 익명의 탈북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렇죠. 그게 출처고요. 이 말이 됩니까? 유엔사 부분의 출처도 전부 고위 소식통으로만 나옵니다. 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언론이 그대로 다 받아쓰고 있어요. 이런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약간 불분명의 출처에 있어서. 검증을 해줘요. 팩트 체크라는 말은 몇 년 전부터 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통일부에서 다른 얘기 나오면 언론은 또 그것도 받아쓰고 뭐 이런 아이고.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예.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특히나 이 사안이 지금 어떤 정보가 나오는 통로가 굉장히 예. 제한적인 사건입니다. 북한 뉴스가 그럴 원래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아니면 이 사실 팩트 체크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막 언제나 찔르는군요. 가짜 뉴스는 사실 팩트 체크가 그만큼 더 힘들거든요.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금주의 말말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현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